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재보복을 감행했습니다. 근데 예상과는 달리 굉장히 저강도였거든요. 여기에 사실은 함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노린 것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진짜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마도 미국의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이란은 이제 국가의 운명을 걸고 싸워야 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노림수가 너무나도 치밀하고 진짜 완벽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스라엘 공격이 과연 강력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테헤란 도심에 이렇게 불타는 모습이 보여지긴 하는데 근데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잘 보면 이 공격의 강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 일단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건 이란의 핵시설이나 아니면 원유시설을 공격할까봐 우려를 했었는데 일단 핵시설과 원유시설은 완전히 배제했고요. 그리고 테헤란을 공격했고 일람 그리고 후제스탄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테헤란은 상징적 의미로 공격을 해서 도심 곳곳이 불타긴 했지만 그게 진짜로 이란에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의 공식 입장을 보면 세 차례에 걸친 이란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군 100대 이상의 무인 드론과 전투기가 관여됐다. 그리고 이란 내 20여 개 군시설을 공격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란 내에 미사일 및 드론 기지 생산 시설에 집중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하고 국경에 가까운 곳에 생산 시설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20여 개의 군시설을 공격했다는 게 사실 이란의 아주 핵심적인 생산 시설을 노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꾸로 아랍 입장에서 알자지라 방송을 보면 이란에서 이제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방어해서 일부 지역에서 사소한 피해만 있었다. 이렇게 굉장히 자신감 있는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만 올린 게 아니라 이란 혁명수비대 공식 텔레그램 채널에 이런 영상이 올라왔는데 아니 테헤란 공격했다며? 어디 공격한 거야? 우리 공격 안 받았는데? 이런 진짜 여유만만한 영상을 이란 혁명수비대가 공식 텔레그램 채널에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란의 방공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최신 방공 시스템이 아니라 이 한철 지난 그런 방공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을 아주 잘 막아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이란은 어떻게 이스라엘 공격을 막아낸 것일까요? 이게 이란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언론 악시오스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다 이렇게 다 알렸다는 겁니다. 이란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지역을 공격할지 그것까지도 이란에 알렸다고 합니다. 누굴 통해서 알렸냐? 이게 진짜 중요한데 네덜란드의 외교부를 통해서 알렸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 이스라엘 작전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파놓은 함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저강도 공격만 하고 심지어 내가 어디다 공격할 거야 이렇게 다 알려준 데는 사실 이스라엘의 아주 장기적인 전략이 깔려 있습니다. 결코 이렇게 가볍게 때리고 끝내려는 게 아니라 더 큰 한 걸음을 위해서 지금 움츠렸을 뿐이거든요. 진짜 강력한 이란 공격을 할 건데 지금 당장은 저강도 공격만 하는 게 장기적인 전략에서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이죠. 2024년 10월 26일자 한국의 한 언론사 기사 제목인데 이란 이스라엘 공격 초읽기 중동 전쟁 확산 우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정말 할 수 있는 가장 저강도의 보복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 며칠 전만 해도 이스라엘이 서방 언론을 통해서 살살 흘렸던 얘기가 있죠.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겠다. 아니면 석유시설을 파괴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미국 언론을 통해서 자기들의 얘기를 살살 전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저강도 공격에 그쳤는데요.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이든이 대선을 앞두고 좀 참아라. 공격 좀 하지 마. 이 말에 이스라엘이 넘어가서 저강도 공격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이든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말을 들을 나라가 전혀 아니죠. 이스라엘이 저강도 공격에 그쳤던 다른 세 가지 숨겨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강도 공격에 그쳤던 겁니다. 바이든의 설득이 먹혔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보기에는 지금의 중동 정세가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식 한 방을 이미 보셨던 분 중에서 최악의 5차 중동전쟁 피하기 어려운 이유라는 컨텐츠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했던 얘기가 있죠. 이스라엘에게 남은 시간이 석 달일 수도 있고 4년일 수도 있다. 해리스가 될 것 같으면 이스라엘이 이란과 확전으로 들어가는데 앞으로 석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란하고 어떻게든 전쟁 상태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진다면 이스라엘의 남은 시간이 4년으로 확장됩니다. 왜냐? 트럼프 임기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란을 자극해서 더 큰 전쟁을 부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금 당장 이란을 자극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나중에 전쟁을 하는 게 이스라엘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더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짚고 넘어갈 게 있죠. 이스라엘이 과연 트럼프를 100% 믿을 수 있겠냐라는 측면인데, 자, 트럼프는 지금까지 즉흥적으로 여러 가지 결정을 해왔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 지원을 당장이라도 중단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이스라엘을 도와줄 것처럼 얘기했다가 진짜로 당선된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보다도 더 지원을 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100% 안심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한테는 아주 강력한 로비력과 그리고 영향력이 있죠. 그래서 트럼프를 잡아둘 수 있다. 이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역대 그 어떤 미국 대통령보다도 이스라엘에 우호적인 정책을 써왔거든요. 자, 1기 임기 때 트럼프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고 여기다가 미국 대사관을 옮기는, 와, 이 정도까지 나간 대통령 정말 없었거든요. 거기다가 골란 고원, 전 세계가 지금 이스라엘이 점령한 골란 고원은 이 합법이 아니다, 불법이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미국도 당연히 그동안은 골란 고원 점령은 불법이다 이렇게 해왔는데 이걸 다 인정해줬던 유일한 대통령,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그래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친 이스라엘 성향이 강한데 아무리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오늘 결정과 내일 결정이 다르다 하더라도 적당한 로비만 할 수 있으면 트럼프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편으로 붙잡아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4년의 시간이 더 생길 텐데 지금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가 되는 게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네덜란드 외무장관을 활용했는데 이건 이란이 다시 재보복하지 않도록 작업을 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냐? 증인이 있는 거잖아요. 네덜란드 외무장관한테 우리가 이란에 여기를 칠 겁니다, 이렇게 알려줬고 실제로 거기만 딱 쳤습니다. 그러면 네덜란드 외무장관이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란이 재보복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공격하는 신용만 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헤즈볼라와 거의 전면전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헤즈볼라와 싸우면서 굳이 이란하고 동시에 싸우는 두 개의 전선을 만들 필요가 없죠. 아무리 강력한 나라도 두 개의 전선을 만들면 고전한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굉장히 약한 상대인 이 가자 지구의 하마스와 싸우면서 헤즈볼라를 동시에 공격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이란처럼 그래도 여긴 인구도 많고 어쨌든 무장도 굉장히 철저한데 헤즈볼라와 전면전을 하면서 이란을 동시에 상대한다? 이건 이스라엘 입장에서 굳이 모험을 감행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해리스가 되는 게 100%다. 그러면 이란하고 미리 확전을 해놔서 해리스의 발목을 잡아둘 필요가 있지만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지금처럼 높아진 상황에서는 헤즈볼라를 완전히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트럼프가 취임하고 트럼프하고 의논을 충분히 한 다음에 미국의 지원을 철저하게 받아서, 자, 미국의 지원이 있어야 사우디 영공이나 뭐 아니면 이라크 영공 이런 데서 공중급유를 한 다음에 이란을 때려야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란하고 굳이 싸워봤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혀 이득을 볼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한테 치면서 야, 우리가 어디 공격할 거니까 잘 막고 있어 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란도 일단은 잘 막았으니까 이스라엘한테 재보복을 할 필요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헤즈볼라가 다 괴멸되고 그 다음에 이란을 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페제시키안의 입지는 완전히 무력화될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 자중질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바이든은 말로는 계속 이스라엘한테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있지만 투정 부리는 것처럼 계속 말만 할 뿐이지 정말 막대한 물량을 이스라엘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진짜 투정만 하는 거예요. 공격하지 말라니까 말만 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공격 무기는 다 대주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바이든은 아주 만만한 상대죠. 근데 유럽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마크롱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무기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독일은 원래 이스라엘 하는 데 대해서 정말 그 어떤 것도 반대하지 못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독일 외무부가 거의 역사상 처음으로 장기간 유지 가능한 휴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독일은 원죄 때문에 이스라엘에 하는 걸 말려본 적이 없는데 드디어 독일까지 한마디 할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이 좀 막 나간다. 유럽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는 민간인 피해가 우려되니까 휴전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더 심하게 나간 나라들이 있습니다. 스페인, 아일랜드, 노르웨이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진짜 공식 국가로 인정했습니다. 그 정도니까 완전히 이스라엘하고 척을 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유럽을 잃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는 거침없이 밀어붙였는데 여기서 워낙 많은 민간인들이 숨졌기 때문에 유럽인들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에 반감을 가진 사람이 정말 많이 늘어났고 그중에서 특히 스페인, 아일랜드,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정말 중요한 나라들이죠. 영국까지 이런 나라들을 잃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 대해서 이제 명분을 쌓은 거죠. 네덜란드를 통해서 굳이 알려주면서 자 우리는 이란에 대해서 이렇게 때리는 신용만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헤즈볼라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어떠냐? 당장은 확전 우려가 잦아들 겁니다. 왜냐? 해리스가 대통령 될지도 모르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정말 끝까지 참아 볼 겁니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입장에서는 온건파고 어떻게든 미국하고 잘 지내보자, 서방하고 잘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란 혁명수비대 이 강경파를 간신히 눌러왔단 말이죠.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트럼프가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한 번 혁명수비대를 설득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골든타임이죠. 이 시기가 헤즈볼라를 끝장낼 진짜 절호의 타이밍입니다. 왜냐? 이란은 계속 페제시키안이 참아봐 조금만 더 참아 계속 이러고 있는 사이에 헤즈볼라에 대한 지원이 약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헤즈볼라는 정말 괴멸 위기를 겪게 될 겁니다. 자, 헤즈볼라가 무력화되면 그러면 이 전쟁을 끝낼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미 지식한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이란과도 어떤 방식이든 반드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란 사람들은요. 정말 자기 나라가 개혁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어려운 투표에서 개혁파 대통령 페제시키안을 당선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개혁파 대통령을 당선시킨 이란 사람들의 소망과 그리고 뜨거운 열망이 거꾸로 이스라엘한테는 이란을 혼란에 빠뜨리거나 심지어 끝장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된 셈이 됐는데요. 왜 그러냐? 지금 이란 국민들은 어떻게든 정말 미국과 관계 개선하고 서방하고 관계 개선하고 이 희망에 진짜 부풀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스라엘이 자극을 하고 그리고 가자 지구를 초토화시키고 혈맹이나 다름없는 헤즈볼라가 완전히 괴멸 상태에 빠져도 그래도 불구하고 이란이 움직이지 않는 건 이란 국민들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자, 대선만 잘 끝나면 이번 기회에 개혁 개방을 하자. 우리 이란도 달라질 수 있다. 서방하고 친해질 수 있다. 이 희망으로 헤즈볼라가 괴멸되는 동안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네타냐후 집이 드론 공격을 당했는데 이란이 한 거 아니에요. 저거 헤즈볼라가 했어요. 이렇게 이르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아니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정말 믿고 있던 큰 형님이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정말 이란 사람들의 개혁 개방 그리고 달라지고 싶은 열망이 너무나도 큰 겁니다. 근데 만약에
헤즈볼라가 괴멸된 다음에 이란하고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란 사람들은 야, 그동안 가자지구 괴멸될 때까지 뭐 했냐? 헤즈볼라 괴멸될 때까지 뭐 했냐? 도대체 너 폐지시키면 뭐 했어? 라고 하게 되면 이란의 정국이 완전히 혼란에 빠져들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페제시키안과 혁명수비대의 갈등을 파고 들어가면서 이란의 정부의 전복을 꿈꿀 겁니다. 저는 이미 지식한방에서 이스라엘의 심각한 인구 구조 때문에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이란을 무력화시키거나 아니면 이란의 친이스라엘 정권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에 결국 시간이 가면 이스라엘의 경제력도 약화되고 국방력도 약화되면서 2050년대 이후에는 싸우지 않고도 이란한테 잘못하면 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에 이란을 완전히 끝장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하던 것은 이 저항의 축이 한꺼번에 이스라엘을 동시에 공격하는 거였거든요. 헤즈볼라가 있는 지역까지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대단위로 몰래 숨어들어서 갑자기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그리고 이란이 여러 로켓들 또는 탄도 미사일을 날린 상태에서 헤즈볼라가 근거리에서 로켓들을 한꺼번에 날렸을 때 이스라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헤즈볼라가 괴멸되고 나면 사실 이란이 공격을 한다. 이거 거리가 너무 멀거든요. 동시에 헤즈볼라 공격이 같이 들어오지 않다면 미국 그리고 서방이 갖고 있는 방어 시스템으로 충분히 이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헤즈볼라의 존재가 이스라엘한테는 눈에 가시였는데 근데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진짜 서방하고 잘해보려고 헤즈볼라가 괴멸될 때 아무 수도 안 쓰고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만약에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전면전으로 붙게 된다. 그러면 이란의 정국은 완전히 혼란해질 겁니다. 전쟁을 하는데 내부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난다. 이것만큼 이스라엘이 바라는 것은 없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네타냐후 정권, 진짜 계획이 너무너무 치밀하고 4년 뒤까지 다 내다봤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많은 전쟁사에서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역사는 우연과 수많은 돌발 사태로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과연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에너지가 화석 에너지에 상당히 이 발목이 붙잡혀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이 중동 정세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박종훈의 지식 한방 마칠 시간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